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원 넘었죠. 엔비디아 주가는 1년 전에 3배가 됐고요. 현대자동차 주가마저도 작년에 15만 원 하던 게 지금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혹시 나만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불안 생기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드셨어요? 이런 생각을 FOMO라고 한다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에서 영어로 한자씩 떼내서 FOMO라고 만든 건데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그런 심리. 내가 했던 선택보다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해놓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심리. 이게 바로 FOMO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 같은 분은 포모 현상이 사회 현상이 돼서요. 이게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포모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투자 안 하신 분이라면 투자 안 해서 뒤처져서 불안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투자하신 분이라면 또 고통이 있었어요. 코로나 끝날 때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었습니다. 엔비디아 가격도 그만큼 떨어졌었고요. 현대자동차 지금 25만 원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10년 전에도 25만 원이었어요. 그 사이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거죠.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고통도 감내하셨어야 되는 거죠. 요새 인터넷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진실이라는 글이 유행해요. 이런 얘기인데 지방대 가거나 대학 안 가도 인생 안 망한다. 중소기업 가도 인생 안 망한다. 돈 없는데 결혼해도 인생 안 망한다. 돈 없는데 애 낳아도 안 망하고 나이 많은데 뭔가 시작해도 안 망한다. 대신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설정한 목표죠. 남들이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했는지 투자 수익률 목표. 투자라면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내 목표는 내 자산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야. 그랬으면 정기예금이 답이죠. 1년에 3%, 4% 받으시면 많이 수익 내시는 거고요. 위험하더라도 나는 돈 다 날려도 되니까 높은 수익을 무조건 받겠다. 그랬으면 비트코인이 답일 수도 있죠. 그건 내가 어떻게 문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혀 관심 안 가지시다가 지금 뉴스 보고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관심 가져볼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선 월급 통장하고 퇴직연금 통장부터 챙겨보세요. 거기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으시다면 그거 먼저 금리 3%라도 주는 정기예금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나오면 다른 걸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돈이 남아서 다른 걸 생각하실 때 목표 먼저 설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는 건 우리 거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때 수험생 모드가 되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출제자가 되세요. 내가 낸 문제 내가 답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설정한 투자 수익률을 내가 달성하는 거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지 내 목표가 뭔지 확인하셨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는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나를 믿어야죠. 내가 했던 선택을 믿는 용기, 그것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내가 나임을 정말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덜 불안할 수 있는, 포모 증후군에 안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선거의 경제학 다뤄볼 예정이고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 모셔서요. AI 로봇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의 경제학 이야기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네.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네. 네, 업문어라는 분이 계시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 그 총선에서 180석을 할 거다. 당시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민주당이요. 네네. 민주당. 정확히 맞췄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180석을 네. 그 연합 그 네, 비례정당까지 다 네, 합쳐가지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쳐가지고 180석을 정확히 맞췄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췄죠. 그리고 이 엄경영 소장과 같은 방을 쓰는 또 최병천 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사무실 같이 같이 쓰시는 있습니다. 거죠? 이제 네.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165석을 할 거다. 그리고 업문을 한 분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170석을 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국민의힘 완승, 민주당이 완패할 거다라는 굉장히 뭐 그 괴멸적인 시나리오를 내놔서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계시죠. 문어 경쟁이 벌어졌네요. 네. 최병철 소장님 우리도 한번 모셨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뭐 예언을 하는 게 사실 그 정치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데 사실 이제 궁금하긴 하죠.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숫자보다는 그 예측의 근거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을 좀 보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증시 애널리스트 유명한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네.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 혼자 거품이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딱 맞췄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본인 평생 동안 네. 거품이 다 떨어진다 그 얘기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선대인 소장님 그분은 한 15년 가까이 계속 부동산 대폭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또 맞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어쨌든 평론가와 분석가들의 숙명은 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예측의 근거가 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거가 좀 분명한가요? 어때요? 나름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할 텐데 우리도 뭐 선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숫자를 뭐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근거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이 전망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한 편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한 편이 괴멸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괴멸된다고 생각이 좀 하는 들기는 주장의 근거가 하는데.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한번 짚어보죠. 실제로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네,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늘 한국 정치 구도가 그렇지만 호남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이 2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은 이제 부울경까지 다 합치면 65석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30석 정도를 더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꽤 선전한 때가 있었지만 이번엔 그것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구도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전통적으로는 지역 구도가 네. 선거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네네. 영호남 차이가 선거 결과를 그렇죠. 좌우할 수 있다. 뭐 네. 그게 전통적인 지난 시각이죠. 총선에서 네.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인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3석이나 됩니다.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이 절반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이 판세를 흔드느냐가 이제 선거 판도를 좌우할 텐데 이번 선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업문어 같은 분들은 말씀하시는 건 수도권에서 완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민주당이 완패한다. 네네 4년 전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또 보면 2년 전에 대선 때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꽤 강하게 윤석열 지지가 나타났거든요. 특히 경기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하지만 서울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려면 갯벌과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다. 갯벌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거죠. 자기 땅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으면 이제 영남권에 기반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호남 기반이 있을 텐데 그 갯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수도권의 갯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햇볕은 이제 햇볕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게 정당 지지율로 한다면 한동훈 효과가 최근 햇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도 필요한데 의대 정원 논란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공천 파문 같은 게 바람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바람이었을 거고요. 올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정권 지원론이 맞붙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강력한 바람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게 불이 붙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생각보다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분노해서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 결국 투표율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분노해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의 경제적인 그렇죠. 상황이나 이해관계 이게 또 오히려 영향을 전통적인 끼칠 수 보수들은 있겠네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네. 이제 보수 결집은 강한데 진보 결집,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진보 결집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공천 파문이 있으면서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좀 이제 실망하는 그런 유권자들 많고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또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게 샤이 진보들, 내가 진보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나 이재명 지지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진보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민주당을 찍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말은 결국 샤이 진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가는 김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자체가 최근에 이제 중도에서 좀 멀어진, 민주당이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의 조합이 더 강성 진보 같은 느낌을 줘서 중도 성향, 그다음에 스윙 보터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세밀하게 좀 네. 아까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까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수도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되게 네. 크게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죠? 재미있는 게 또 수도권이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수도권 121석 가운데 무려 103석을 챙겨갔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제가 눈여겨보던 건 이번 총선에서는 구도가 조금 다른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이 김어준 씨가 만든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좀 주장이 나오죠. 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건 보수 과표집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투표 여론조사를 했더니 늘 내가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답변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믿을 수 없다. 왜 지금 갤럽 여론조사 나오지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근에 국민의힘이 바짝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답변을 많이 하지 않느냐.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만 답변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반론은 한국 사회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반반씩 진보 반 보수 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어떤 여러 흐름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금 이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갤럽 조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강벨트라고 그러면 네. 용산, 마포, 와용성이라고 성동, 하고요. 성동, 네. 광진 뭐 그까지 되겠죠. 광진 네. 이런 곳들이네요. 그러면 지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부동산 때문이다 이런 네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최근에 사실 이제 여론조사는 여전히 소수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면 가장 확실한 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강남구는 윤석열 득표율이 무려 67%나 됐어요. 대선 때. 네. 이게 이제 평당 아파트 가격과 윤석열 득표율을 쭉 순서를 매겨봤더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순인데 아파트 가격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윤석열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봤는데 살펴봤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옛날에는 이제 강남 3구, 4구까지 네. 거기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종부세가 강남 부자들의 어떤 이제 부자 과세였다면 이제 부자 과세에 해당되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도 강남 3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강남 4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였는데 최근에 58%로 줄었고요. 그만큼 종부세 내는 사람들 비중, 예. 전국 전체 중에서 네네네. 강남 3구가 네. 차지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서울에서 네, 차지하는. 서울에서.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 그래서 이제 강남 3구 아닌 지역에서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이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투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종부세 내는 사람이 2021년 기준으로 2만 3천 명쯤 되는데 이게 그 종부세 기준을 바꿨잖아요. 가평 기준을 네. 바꾸면서 2022년에는 1만 8천 명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추정으로는 훨씬 더 줄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훨씬 네네. 많은 것 같은데 종부세가. 그러니까 원래 2021년에 22년에 늘었다가 2023년에는 이제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명수가 네. 20 그러니까 작년이 한 예. 100만 명 재작년이 예, 저 만 명 100만 명 정도 넘었다고 네네네. 뭐 굉장히 이슈가 122만 명으로 됐거든요. 추정됐고 작년 네네. 기준으로 이제 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네네.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늘어났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는데 이 이제 가평에서 빠지면서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일단 내 세금을 줄여주는 정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이전부터 연구자로서는 네네. 그 재산세 관련된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특히 이제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는 네네. 입장이었고 네. 소득세하고 보유세하고 비교하자면 네.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자산 보유세를 많이 매기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거든요. 네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에 대해서 뭔가 맞습니다. 이 페널티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요. 근데 122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서 네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정말 징벌적 과세라고 했었죠. 초고 자산가들을 네네. 위한 한 2만 명, 3만 명 대상으로 한 그런 세제였는데 지금 120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긴 근데 하네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그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보유세가 이제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그 부동산 폭탄 과세가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네, 보유세를 네, 네.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부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이 지지율을 결속시키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듭니다. 이게 세액도 굉장히 이슈가 되겠네요. 네네. 세액도 그러니까 추장. 부자 감세를 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예. 세액이 9조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네요. 2020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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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불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재산세를 보편 과세하면서 차곡차곡 올려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네. 나는 네. 내가 지금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은 조금씩 세금을 더 내서 네. 10년 뒤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르면 내가 얼마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정권에 따라서 확 뭐 몇 천만 원 나왔다 어차피 갑자기 안 정권 나왔다. 바뀌면 또 깎이거나 오를 거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정당의 정책이나 뭐 공약은 다 그 중요하지 않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몇 백이 나가느냐 마느냐를 보고 네. 투자를 하는 데다가 이걸 선거만 잘하면 바꿀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어찌 네. 됐건 간에 네.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를 해서 그분들 서울에 사는 그 자산을 조금 집값이 많이 네네.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서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다. 요 얘기는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만 가설이네요. 한강벨트 중심으로 특히 이제 네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이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다는 건 하나의 이제 가설이지만 부동산과 특히 세금에 연동돼 있는 민심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전히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있다면 정부 심판론이 경기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에서 좀 더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기도가 좀 더 이렇게 정부 심판론이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게
이 스윙버터 지역구가 이 국민의힘으로 쏠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상대 정당보다 약간만 더 득표율이 높으면 우석을 그렇죠.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쟁점이 누가 이제 첨예하게 누가 더 이 그 독을 품고 분노를 품고 투표장에 가느냐, 누가 절박하게 투표장에 가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금, 이 부동산을 내거나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아니면 부저가세로 굉장히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급 투표라고 하고 사실 여기에 반해서 사실 자기가 겪고 상관없는데도 이제 이 저소득계층이 부자 정당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이제 계급 반대 투표로 하겠죠. 계급 배반 투표로 하겠죠. 다른 영향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를 그렇습니다. 갔잖아요. 그러면 더 젊어지고 그렇습니다. 연령이 달라지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이 급격히 노령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럼 우리가 60대가 되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4050이 민주당 지지율 높은데 이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갑자기 보수로 바뀌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강력하게 민주당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는 4050, 특히 50대가 많은, 수도권 50대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특히 서울이 60대 이상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아직도 40대, 50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전적으로 이 100% 반영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세가 경기도 아직 살아있다. 물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영향도 있을 거고 이 세대별 영향도 있겠죠. 방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보시면 서울 2004년 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보면 이미 서울은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로 넘어왔는데 경기는 아직도 이재명 지지, 민주당 지지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아직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아직은 경기도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네. 부동산을 자산 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당연히 경기도민보다 서울 시민들이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네. 가격도 높고 그러면 과세 대상도 많을 거고 그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계급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자산이죠. 자산이죠. 근데 소득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예, 네. 저소득층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래도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또 많을 거고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일단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가 2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집이 없는 어디면 마용성이라는 한강 벨트에서도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전체 사는 지역 전체가 이 국민의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일부 이제 부자들의 투표가 강하게 반영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계급 투표 이면에는 또 계급 배반 투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저소득 계층에서 2012년에는 박근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금 그 그래프 보시면 나오지만 저소득 계층이 이제 그 보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60세 이상을 또 제외를 했더니 크게 차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60세 이상 저소득 계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은 이건 계급 투표와 다른 계급 배반 투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2012년이잖아요. 네. 그때 이 기초연금 모든 이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공약을 맞습니다. 막판에 내놔서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저소득층이 환영해야 되는 좋습니다. 정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 계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이제 진보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 이 정치적 효능감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크게 더 우리 몫이 빼앗긴다거나 이게 계급에 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거나, 민주당 정권이 큰 차이가 없다거나, 민주당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저소득계층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거나 정치의 효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봤듯이 박근혜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 때도
저소득계층에서 특히 윤석열 지지가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60세 이상의 이 고령층의 지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자산과 저소득, 고자산과 고소득, 자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봤더니 이게 이제 소득보다는 일단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은 결국 거꾸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기의 이권기가 달리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강력하게 계급 투표를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계급 투표를 하지 않더라라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산을 안 가진 분들에 비해서 지금 정부를 만나서 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훨씬 강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은 사실 정부 혜택을 본 게 거의 없고 네. 집을 가진 분들은 비싸지면은 세금을 내는 경험을 했다면 이쪽 고자산가들은 당연히 이해관계를 반영한 투표를 하는데 다른 쪽은 뭐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박근혜를 찍었더니 기초연금이 나오더라. 그다음에 그 집을 가진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들은 어느 정당을 찍었더니 나에게 세금이 줄어들더라라는 강력한 효능감과 효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급 투표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의문은 왜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계층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 부자 감시하는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건 사실 글로벌하게 최근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 또 이렇게 개혁적인 정당들이 저소득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학력 엘리트들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뭐 네.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 강화 같은 정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펼쳤고 어쨌든 뭐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사이에서는 사용자보다 노동자 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사용자보다 노동자 수가 훨씬 많은데 왜 민주당을 다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뭐 그때 마침 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기도 했지만 그 국민들에게 실제 그 체감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계 조작 논란도 최근에 있기도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도 많고 실제 분배를 개선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산, 소득 두 가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산에 더 많이 반응을 한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급 투표를 하는데 소득은 계급 투표 반영되지 않는다. 저소득층들은 계급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뭐 진보적 성향 지지자들 비중이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선에서는 계급 지향 투표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이 특히 얼마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한 달 동안 이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거고요. 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최근 이제 뭐 공천 파문이라든가 최근 논의들을 보면 정권 심판론은 강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계급을 대변하는가,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가에 대한 담론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신기라는 분이 쓴 그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보수의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진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보수가 얼마나 그 부자들을 대변하는가를 그런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보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차라리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기초연금이 나오더라. 그게 더 계급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그 정당은 당신들을 대변하지 않아요라는 걸 뭐 억지로 가르쳐주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생산적인 논의, 그다음에 정책적인 그런 토론, 담론, 아젠다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결국 그 계급 투표, 그다음에 그 어떤 계급에 오히려 반대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이제 이대남들의 또 분화, 그런 이제
계급 투표도 있겠지만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 결집시킬 만한 그런 이제 강력한 어젠다를 이 보수 양당이 보수정당과 민주당이 그 어떤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중요하게 본인들을 지지할 계급의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맞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사실 내놓으면 굉장히 많은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지금 이런 정당을 말씀이시죠? 왜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걸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의 경제학 알아봤습니다. 왜 계급 투표와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는지 연구 결과하고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1분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님하고 돌아와서 AI 로봇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의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인공지능이 몸을 얻었다. 네. 네, 로봇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사실 AI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 이 생성 AI가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로봇 공학이 지금 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좀 저희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협력 로봇이라고 해서 코봇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코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용접하는 거라든지 로봇 팔 네네네. 같은 것들이 이미 공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 사업도 되게 크고 있죠. 한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협력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데 인간하고 같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그냥 팔만 있는 거, 용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AI하고 로봇이 만났다 할 때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 근데 있고 이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진화되는 것이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F 소설에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피부도 사람 같고 눈도 사람 같고 우리가 보통 사이보그라고도 얘기하는 것 이런 걸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드로이드까지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너무 인간하고 닮아서 인간들이 오히려 싫어한다. 너무 인간하고 피부하고 같고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인간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왜소화될 수 있고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드로이드는 싫어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라는 거고 보통 이제 코봇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 팔도 있지만 다리가 4개, 6개 뭐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 지나가다가 뭐 장애물에 걸려도 다리가 2개 있으면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인간은 네네네. 인간 넘어지는데 뭐 곤충 같은 경우나 거미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한두 개가 잘못돼도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 휴머노이드 기술이 AI 즉 생성 AI하고 결합되면서 대단히 인간에게 모습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봇은 예전에 산업용 로봇인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 가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네네. 짐도 나르고 뭐 이렇게 용접도 하고 이런. 네네네, 것이고. 그런 그게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도입돼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가장- 도입됐고 중국도 많이 도입됐고요. 코봇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봇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코봇은 이제 AI가 결합됐다기보다는
각종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에 오면 이걸 잡고 15cm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뭐 30cm 올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용접봉을 댄다. 이런 식으로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코봇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조금 기술이 좀 결합된다라면은 센서에 인공지능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양상 요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피규어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어제부터 계속 많이 돌고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보셨을 텐데 마치 빨래를 갠다든지 다림질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공장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뭔가 인간처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지금 휴머노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네네네. 데까지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하고 현대자동차가 투자했던 버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이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도 투자하고 뭐 제 베조스도 투자하고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오픈AI도 투자했던 피규어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강해 보이지 않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30kg 이상은 못 들고 그리고 인간이 툭 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하고 함께하면서 인간보다 강력하지 않은 외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말에 발표됐죠. 2014년 12월에 발표된 거 보면은 소재를 갖다가 알루미늄이 보이면 사람들이 쇠가 보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라스틱을 입힌다든지 폴리우레탄을 입힌다든지 그리고 전선줄도 다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보다 빨리 걷지 않게 해놓습니다. 일부러 속도는 향상시키지만 인간보다 빨리 걷게 되면은 인간을 쫓아와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사실 그건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나른다든지 뭐 식량을 나른다든지 이런 데에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개 모양으로 같이 쫓아다니고 뭐 말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2발을 갖고 있는 거 만드는데 보면은 막 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맞아요. 뭐 3m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가 여러분 집안에서 가사도우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우리 아이를 점프하고 넘어가고 우리 고양이를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피규어 AI 지금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보다 연약합니다. 네네.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요즘 있는 거고 여기에 AI를 결합하면서 우선은 오픈 AI의 이제 4.0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알고 계신 것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피규어 AI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 지금 뭐가 눈에 보이니? 라고 하면 사과가 보이고요. 뭐가 보이고요. 보이고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서는 인간보다 좋죠. 카메라도 인간보다도 좋고 청각도 인간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는데 여기에 오픈 AI의 GPT와 결합되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증폭되게 되고 인간이 예를 들면 그건 하지 마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인간하고 흔히 말하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챗 GPT니까 챗이 채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로봇과 인간이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큰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길은 이제 많은 것은 이 피규어 AI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의 진화 속도가 되게 빠른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관절 같은 데다가 근육을 주는 힘을 갖다가 관절과 근육의 결합을 구동기라고 하는데 이 구동기 부분들이 대단히 진화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적게 줘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옵티머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을 옮기잖아요. 네네. 달걀을 옮길 때도 적절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달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깨지겠죠. 거고 요런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달걀이면은 힘은 이 정도밖에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는 이것이 다림이라고 한다라면은 적절하게 무게가 몇 킬로 이상 나갈 테니까 이 정도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사물을 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까지도 AI하고 결합되면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됐던 그 전에 있었던 코봇 우리가 산업용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을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갖게 됐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일 먼저 쓰일 뜻은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도 플러스 원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우선 우주에 나가서 뭐 예를 들자면 우주 폐기물을 줍는다든지 고장난 그 인공 위성을 고친다든지 조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에 먼저 쓰겠다고 하는 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대표적인 곳들은 말씀하신 피규어,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테슬라죠. 네. 옵티머스 있고 또 다른 또 곳들도 있습니다. 있나요? 어질리티 네. 로보틱스라고 해서 네네. 이건 아마존이 투자하고 아마존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곳인데 주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도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물류의 큰 물건들을 나르는 것들 밑으로 들어가서 올려서 나르고 하는 것들은 로봇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동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봇은 힘 조절을 잘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소포를 갖다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고 있는 배송할 물건을 바로 여기서 들어서 차 안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들어 올리고 전체를 옮기는 것, 그리고 얘 바구니에 들어있던 걸 갖다가 요 바구니에다 집어 넣는 것을 갖다가 밑에 구멍이 있어서 쑥쑥쑥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이거 집어여가지고 요게 하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트럭에다 꽉 채워야 되잖아요. 요런 지능, 요런 감각은 지금까지는 자동화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특화되는 거죠. 이 부분에 특화되면서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도 어질리티는 거 에이자일하다는 것은 네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반응 능력들이 좋으면서 이 부분에는 저 큰 건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중간 거를 갖고 와서 집어여야 되겠다. 이걸 보니까 발신지가 동수가 동호로인데 동호로 1번지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를 먼저 가니까 요건 좀 나중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같이 하면서 이러한 물건을 나누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화 얘기할 때 택배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 물류나 택배는 트럭이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어디 물류 허브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 앞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자동화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차, 하차하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된다는 말씀. 그것이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되기 있다는 시작하는 거고. 거. 예를 들면 지금 LG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 뭐 여러분들도 요즘 식당 가면 요즘 보시잖아요. 서빙하는 로봇. 음식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안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내 책상 위에다가 테이블에다 올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걸 못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이게 상자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네, 거기다가 네, 집어주는 것도 사실 인간이 해주고 얘가 운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운반하는 건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이 많이 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걸 꺼내서 제 책상 위에다 올려주는 것. 이래야 궁극에 가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AI 로봇이 가사 도우미가 될 거라는데 제가 아프면 누워 있으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일으켜도 주고 그렇죠. 그걸 물 좀 네. 갖다 달라 그러면은 제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되겠으면 그걸 갖다 주고.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운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SF 영화에 나오는 건 차도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생산하려고 하는 이 수 곱하기 생산력이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경제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생산력의 증가는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화에 따라서 생산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뭐가 증가하고 있지 않냐면 생산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히 한국 같은 인구 절벽을 맞은 나라는 생산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력을 우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단순 수학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수를 높여주겠다. 생산하는 사람의 수를 높여주면 생산력의 증가가 완만하더라도 전체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지금 AI 로봇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일 곳은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개발했던 동기가 뭐냐면 코로나였어요. 코비드-19. 코로나 네네네. 때 제일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이어라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면서 락다운을 시키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을 갖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강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거기 대단히 반발을 하죠.
아니 공장을 폐쇄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국가가 결정하느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네요. 네, 유럽도 많이 다르죠. 네네. 유럽도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진보적인 층에서도 이런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젠간 공장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것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으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로봇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딱 코비드 기간에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놀라운 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2년에야 시제품을 내놔요. 근데 2022년에 테슬라가 내놨던 시제품은 안에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뭐야 도대체 뭐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작년이죠.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1을 발표하고 그리고 12월에 제네레이션 2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진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란 거죠. 우선은 아직 예를 들면은 지금 피규어 삼성이 투자하고 뭐 제프 베조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또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이 평발이에요. 평발이면 이 걷는 데 문제가 있고 균형 잡는 게 두 발로 있으면 균형 잡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손가락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이제 변화는 이제 발가락도 있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진일보하는데 이 속도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놀랍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에 쓰는 FSD 버전 10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그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걸으면서 로봇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예를 들자면 저쪽에 냉장고에 있는 물을 뭐 우유를 가지고 와줘 하는데 갑자기 그 냉장고 앞에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간다든지 뭔가 목적지를 정했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생성 AI라든지 오픈 AI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의 감각까지도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큐펀시라고 하는 생성 AI도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런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런 것도 가능해지면서 조금 옵티머스가 앞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피겨 A가 요번에 정말 큰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삼성, 인텔도 투자를 했고 제프 베조스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오픈 AI의 챗GPT를 이 컴퓨터에 이식을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 보는 거를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아 AI가 이렇게 진화된 AI가 로봇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로봇이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빠르면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가정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2030년이 지나야 가정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판매 가격이 $20,000,000. 2,500만 원 넘네요. 네네. 2,500만 원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년 정도 넘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쯤 되면 나이도 좀 꽤 되고. 근데 자동차를 살래 예를 들자라면 옵티머스를 사가지고 집에 두면서 가사도우미로 쓸래 하면 저는 자동차 대신 그거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봐줄 수 있고 청소해줄 수 있고 제가 빨래는 잘 걸고 빨래는 잘 하는데 다림질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약에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요리를 해줄 수 있고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30년 이전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정말 2030년에 이루어질 거라면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저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는 의문이 네. 예를 들면 좋아요. 그건 알겠어요. 예전에 코봇에서는 이렇게 원래 논리를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생성 AI가 들어오면 스스로 뭔가 비전이나 네, 센싱을 해가지고 그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를 말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처럼. 근데 실제로 이 동작도 생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술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벌써 AI 데이 같은 데 이제 시연을 해줬는데 이제 또 사람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각종 센서를 끼고서 팔을 움직인다든지 무릎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을 로봇에게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FSD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엔드-투-엔드 A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단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있는 코봇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고 센서에 인지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쓰였다라면 모든 비디오 학습을 통해서 행위하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마저도 AI가 하는 신경망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예를 들면 특정 요리를 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제한된 영역에 쓸 수 있는 것을 벌써 2025년에는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성 AI가 지금 오픈 AI가 지금 아무래도 5.0까지 곧 이미 내부적으로는 가고 있고 5.0을 곧 공개할 거라는 이제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GPT-5, 예, GPT-5 죠. 챗GPT의 5.0을 지금 4.0을 쓰고 있으니까 4.0 터보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도 성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문은 드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에 할 말들을 생성을 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음의 동작을 그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추론해내는 거죠. 3차원 세계에서 그걸 그렇죠.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 영상들 여러분 테슬라 보시면 3차원 공간을 갖다가 그래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라가 우리가 오픈 AI의 소라를 보면 3차원적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모습들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 세계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이해했다라고 오픈 AI는 얘기를 하고 있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쓰면서 뭐라 그럴까 트윗에다가 X죠 이제는 X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미 자율주행할 때 FSD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 공간을 벡터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벡터 공간이라는 건 이제 팔각형으로 예를 들면 강정수의 모습을 다 실제 크기를 갖다가 벡터로 만들어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막 레고처럼 쌓은 거죠. 그래서 강정수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앞에 자동차도 레고처럼 쌓아서 모습이 되는 거고 거리감도 팔각형으로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보고 있는 현실을 물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거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아직 공개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 학습시키기에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도조의 슈퍼컴퓨터는 계획상으로는 2024년 올해 10월에 완성돼 있으니까 아마 11월 12월까지 가겠죠. 그때 정도 되어야 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AI 학습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1대1로 복사돼서 옵티머스 즉 로봇 AI 로봇에서 쓰이게 되는 거고 또 AI 로봇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는 장애물 속에서 1, 2cm 정도 장애물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렇죠. 1, 2cm 정도 높은 턱을 지나가도 네. 턱 뭐 이렇게 우리가 충격만 받지 그것이 안전상 위험하진 않은데 로봇은 1, 2cm 정도의 장애물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면 가장자리라든지 이런데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기 돌보는 로봇이 나오는데 애기 안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AI 로봇의 가장 어려운 점은 1, 2cm 정도의 굴곡의 변화를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길의 가장자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 가구들의 어떤 가장자리마저도 1c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AI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해킹당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때문에 시연이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아무리 30kg 이상은 못 들게 돼 있고 힘을 인간보다 낮춰놨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해킹을 당하면 대단히 인류사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너무나도 다른 챗GPT가 실수하면 말 실수하는 거지만 네네. 이미지 실수하는 거고 요번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교황을 갖다가 흑인이라고 그린다든지 여성으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보다도 좀 먼저 둔다든지 이런 실수는 그래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 손실은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AI 로봇이 해킹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SF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해킹해서 그 네. 공장을 파괴하거나 네. 정보를 빼내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그렇죠. 수도 갑자기 있다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네, 가사도우미로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저희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로봇이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든지 아이들에게 해를 미친다든지 반려동물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피규어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아마존의 에질리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 기업들도 좀 뛰어들고 한국 기업들 있나요? 같은 어때요?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LG나 삼성 같은 경우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데인데 다 투자예요. 직접 한다기보다는 미국 회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우리가 청소 로봇처럼 요만하게 동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에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가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로봇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 속에서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청소기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빙하는 로봇. 왜냐하면 이것들이 식당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처음에는 부담감,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식당은 많죠. 네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로봇을 궁극적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정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피규어라든지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처럼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을 가지고 있고 두 다리와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으로까지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9,600억 달러 엄청난 돈으로 구매를 했죠. 사실은 중간에 이 손정희 씨가 샀다가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샀던 건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로봇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발 4개짜리에서 발 2개짜리 휴머노이드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 힘이 세 보인다라는 거.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것은 안드로이드라는 것들이 인간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눈빛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인간을 닮아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사이보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되게 거부감이 느끼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면 휴머노이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휴머노이드면서 안드로이드는 아니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건 또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뭐 네. 다들 뛰어들고 있네요. 네네. 네,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물리적 움직임의 구현은 상당 부분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어요. 3차원 공간을 데이터로 재구성해서. 근데 센싱할 때 아주 미세한 1cm짜리 턱 같은 것을 딱 구별해내는 기술은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아직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이버 해킹 문제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전망을 해본다고 그러면 네. 아까 2030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의 모습에 가까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전망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형태일까요? 그리고 그게 주로 어디에 쓸까요?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네, 물류센터,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옵티머스나 피규어 또는 뭐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곳들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우선은 공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서도 용접을 하거나 큰 물건을 들어 날리고 이동하는 것들은 로봇이 지금 로봇 팔들이 코봇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선줄을 까는 거 차 안에다가 이런 것들은 로봇이 못 하거든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전선줄을 하거나 그러니까 차량 시트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끼고 앞으로 정확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좀 힘이 작게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힘을 무거운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힘을 적게 줘야 하는 것에 오히려 로봇이 최적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힘이 인간처럼 적은 힘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우선은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극한 어떤 환경들,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주라든지 이런 데도 좀 쓰이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안정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저는 뭐 저희 가사도우미로 오는 거는 20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제로 가사도우미까지 오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건데 이 속도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즉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의 사전 프로그래밍 된 거에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인간이 정해놓은 것밖에 못했었는데 이제 생성 AI가 결합되면서 인간의 뜻과 의지와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수준까지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생성 AI가 같이 발전하면 로봇도 같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2022년 11월 31일 날 챗GPT 3.5가 나온 이후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AI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를 맞춰간다라면 로봇의 속도 또한 과거에 좀 정체됐었던 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에다가 지금 두뇌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은 로봇에 두뇌를 준 거다. 네, 로봇에게 그러니까 뭐 그러네. 몸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로봇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뇌를 네. 얻은 거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는 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경망도 제대로 없었는데 로봇에게 지금 두뇌와 뇌와 신경망을 제대로 줌으로써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30년에 공장에 먼저 온다고 말씀하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때는 인구도 좋은 많이 쪽인지 줄겠죠. 나쁜 쪽인지. 네. 네네. 그런 전망은 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코어 총괄 에디터 강정수 박사님이셨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꼭 다시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